한쪽 모니터로는 그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저 줌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번 세션에 그 발표자 토론자들은 모두 우리 전략연구원에 다 모여 계신 건가요? 대회원 최장호입니다. 저는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예, 저 저는 최지영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네,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예. 또 다른 두 분은 저 제외하고 전부 다 현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임수호 박사야 뭐 거기가 직장이니까 거기 있을 거고. 있습니다. 예. 땡땡이를 치지 않는 한 거기 있어야 되겠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저도 전략연에 와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려고 그랬더니 저 박주화 박사가 자기가 못 온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가고 싶은데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경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간은 뭐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발표 둘, 토론 둘인데 1시간 반이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서 그 네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학술회의 전체 그 주제가 북한 연구의 쟁점 그리고 수렴 가능성 모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쟁점과 그 수렴 가능성. 그리고 이번 세션의 경제 관련해서는 위기의 심화인가 그럭저럭 버티기인가.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은 현재 북한 경제를 아주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가, 위기가 아주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정도다로 봐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어려운가? 아니다. 그래도 버틸 만큼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발표와 토론이 있는 건데 발제문만은 보니까 그게 아직은 명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그 발표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임수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죽을 상황이다? 아니면 뭐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1번, 2번.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위기가 계속 축적되고 이렇게 그 가스가 확 차고 있고 어떤 트리거가 딱 이게 가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스가 계속 차가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다. 예, 예, 그렇게. 뭐 임수호 박사는 본래 좀 비겁하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최지영 박사님. 네. 예, 최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렵다. 그럭저럭. 예, 처음에 이 학술회의 발표를 제안받을 때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위기 심화 가능성은 임수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니 저는 그럭저럭 버티는 쪽으로 발표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경제 위기의 조건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심리적 공황이 경제 주체들에게 발생했느냐, 두 번째가 정책 대응에 이례적인 조정이 필요한가, 세 번째가 경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마비됐는가,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측면에서는 위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 당국의 정책 대응이 이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위기의 가능성, 위기의 신호가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임수호 박사님 발표와 수렴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보지만 전면화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 박사님은 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죽을 것 같다, 아니면 뭐 버틸 수 있다? 저는 그럭저럭 버티기인데 임소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취약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 뭐 코로나, 북한의 정책 등등 현재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앞으로 한 2년쯤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취약. 그때 2년 후에도 가스만 차고 있는 거야, 아니면 가스가 터져요? 2년 이내에 그
자연재해 같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현 국면이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버디누스는 그대로 간다. 예. 네. 식량만 생산이 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은주 박사님. 예, 최은주 박사님은 좀 더 이렇게 예, 뭐 일단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좀 즐비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과거보다는 북한의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위기의 전면화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다만 이제 트리거가 될 수는 예상치 못한 충격들이 추가되지 않는 한에서는 이제 일단은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일정 선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 경제는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북한 경제는 어려운데 그 어려움의 정도 또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 있는데 그렇게 옛날만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할 텐데요. 굳이 발표 시간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뭐 다 프로들이니까 알아서 한 2, 30분 정도 시간 안에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미리 발표문을 보니까 그 최지영 박사님의 발표문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포괄적, 좀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지영 박사님 발표를 먼저 듣고 나서 임수호 박사님이 그 저 외화 사정을 가지고 이제 북한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로 좀 하는 것이 좀 순서에 나아 보입니다. 그러면 최지영 박사님께서 뭐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PPT를 어디를 보고 해야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발표 제목은 경제 지표를 토대로 본 북한 경제 위기 진단이라고 지금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북한 경제와 관련된 많은 지표들을 아주 엄밀하게 좀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제한적이지만 좀 그 총량 지표의 측면에서 먼저 북한 경제가 제재 이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제재 강화 이후부터 가장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은 북한이 90년대 중반과 같은 위기에 직면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충격 역시 그리고 지금의 제재 충격 역시 무역 충격에서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90년대 충격과 비슷하고요. 그래서 90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총량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계적인 비교에서 드러나지 않는 좀 구조적인 비교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저는 이제 90년대와 더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90년대 중반과 같은 상황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의 어떤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나 비공식 부문을 이제 북한 경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구조적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여타 경제 위기의 신호.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위기라고 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북한을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이제 항상 고민이 드는데요. 북한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북한 경제 연구자들이 항상 가장 많이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데 이게 좀 혼재되어 있어서 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그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체제 위기와 직결되느냐를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건 경제학자가 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러한 질문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제의 지속 가능성 자체는 빈곤이 심화되었느냐, 식량 부족이 심화되었느냐, 그래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올 것 같으냐 이러한 것에서는 질문이 끝나는데 그럼 이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 체제가 마비되는 것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체제 전환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수 없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또 조동 교수님께서도 이제 초반에 이제 물어보셨지만
북한 경제가 오늘 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가 심화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 답변이 북한 경제가 그럼 그럭저럭 괜찮으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항상 북한 경제에 대해서 말할 때 좀 공감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서로 이제 동의해야 될 부분은, 북한은 소득이 1000불에 불과한, 1000불도 되지 않는 최빈국이고 식량이 부족한 국가이고, 언제든지 인도주의적 위기가 확산이 되어도 그게 뭐 놀랍지 않은 경제다. 그래서 이게 전면화되고 경제 위기가 뭐 경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마비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항상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본이라고 정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국민 경제의 수준에 대해서 지금 평가할 때, 그리고 과거 대비 어떠냐고 평가할 때는 일관적으로 경제 통계적 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비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북한 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경제 통계를 이용을 해서 일관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소득과 무역 등의 지표로 판단했을 때 북한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국민 경제의 수출이 90% 이상 감소했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대답이고요. 다만 총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단순 비교로는 북한 경제의 어떤 구조적 특성, 북한 경제의 특수성을 우리가 조금 놓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어떤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우리가 북한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경제가 항상 위기고, 경제학자 중에 경제가 항상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호황이면 호황이어서 위기이고, 불황이면 불황이어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위기에 대해서도 경제학 안에서도 이렇게 정의가 딱 엄밀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제 후퇴가 극심해지는 거, 불황이 심하거나 대공황이 발생하는 상황, 경기 변동과 연관해서 경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경기 변동 사이클과 무관하게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석유 파동이라든지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서 성과가 하락하는, 이 두 가지를 경제 위기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행 연구에서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어떤 책에서 보면 경제 위기 조건은 예측이 불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심리적 공황이 경제 주체들이 발생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냐, 일반적인 정책 대응이 아니라 이례적인 대응이 필요하냐, 세 번째는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는가, 거래가 중단된다든지 도산이 막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느냐가 경제 위기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지금의 북한 경제도 조금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하면 이 세 가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저는 이제 제재는 예측했던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당국의 이례적인 대응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좀 많이 좀 감지가 됩니다.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이제 북한의 재정 위기와 연관이 되고 임소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외환 부족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위기의 조짐이 있지만 이것이 경제 전반의 심리적 공황으로 확산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성과의 후퇴는 일어나고 있지만 마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총량 지표를 통해서 본 위기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과 성장을 통해서 볼 텐데요. 무역 충격입니다. 북한 경제가 받은 충격은 90년에 받은 충격과 지금의 충격을 비교해 보면 무역 충격의 절대적 규모는 지금의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90년대 충격은 수출입이 동반적으로 91년에 같이 하락했고요. 다른 점은 지금의 충격은 단계적으로 수출이 먼저 급락하고 수입이 연이어 급락한 단계적인 충격이라는 점에서 90년대 충격과 다르지만, 지금 보시면 90년대 초반의 규모보다 훨씬 작은, 지금 북한의 대외 의존도는 5% 수준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수입은 90년에
32% 수준, 수출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북한 경제는 폐쇄 경제라고 해도 좀 어렵지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충격, 지금 북한 경제가 받은 규모의 충격이 더 크고, 그리고 경제 규모가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실질적인 규모, 그 국민 경제 규모가 90년보다 훨씬 지금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더 작은 규모의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은 우리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무역 충격에 따라서 성장률이 급락했습니다. 90년 같은 경우는 90년부터 98년까지 거의 뭐 8, 9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제재 이후로는 17년, 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19년에 거의 경제 규모가 변화가 없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4.5% 성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충격은 90년의 충격보다 지금 충격이 훨씬 더 컸는데 경제 성장률의 하락 정도는 그때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19년에 0.4%의 소폭의 플러스 성장, 거의 이제 경제 규모가 변동이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90년의 충격과 약간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먼저 급락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좋을 것인가? 이것은 좀 앞으로의 무역 재개 상황이나 외화 부족 상황과 연동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사실상 북한의 외화 보유량에 대한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19년까지 북한이 무역을 어느 정도 유지했기 때문에 19년에 그래도 그나마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고 2020년에는 다시 그 수입을 중단시키면서 거의 마이너스 4.5%의 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무역의 충격을 받아서 이 무역이 산업별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좀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90년대 무역 충격은 중공업 생산을 거의 반토막을 만드는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생산 축소가 91년, 92년에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고요. 광업도 광업에 따른 이제 좀 비교하면 경공업 생산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무역 충격에 비해서 적었고요. 그리고 농업 생산은 93년, 95년에 급감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역 충격이 초기에 중공업에 집중이 되었고 원유 도입의 급감과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비교적 90년대는 농업 등의 산업 전반으로 비교적 빨리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이 같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제조업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로는 같은데 90년대는 더 중공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금은 중공업 광업이 좀 약간 분산되어 있고 이미 중공업의 생산 그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90년대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7년 이후 제재 충격은 아까 이제 중공업이 90년대 충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백분율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전체 경제 성장률 하락에서 그 해당 산업이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를 나타내는데요. 91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4% 성장률 하락에 중공업이 93% 거의 전부 다를 설명을 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의 경제 성장률 가운데 중공업이 41% 그리고 광업이 39.9%입니다. 이제 광업 같은 경우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었고 이것의 금수 조치가 가장 큰 수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과 광업의 충격이 고르게 왔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점이 중공업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이 항상 그 강조하는 금속과 화학이죠. 그 자립경제의 두 기둥. 완전히 이제 산업 연관이 굉장히 큰 산업들이고 중공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산업 자체가 경제 전반을 마비시키지만 광업 같은 경우는 외화 가득률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다른 산업과는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재 충격 같은 경우는 90년대 충격에 비해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었고 이미 북한 경제가 산업 간 연관이 그렇게 회복된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충격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2017년, 18년에는 광업과 중공업의 충격이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2020년에 농업 생산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북한 당국의 정책 실패 때문에 비료 이제 굉장히 좀 그 무역 통제를 갑자기 단행했고, 이것을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비료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농업 부분의 생산성이 크게 하락했고, 이것이 2020년, 2021년 그런 좀 그 시장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정책 조정의 실패였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책 실패의 반성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농촌 발전 전략이라든지 식량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버티려면 농업 부분의 성장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 충격 이후의 산업별 실적을 단순 비교하면 충격 발생 4년 차의 산업별 실적입니다. 90년을 100으로 봤을 때 94년은 전체 경제 규모가 83%이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2016년 대비 88% 정도가 됩니다. 전체 경제가 축소된 정도가 90년이 훨씬 컸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또 이 분석을 하면서 놀라웠던 건데, 농립어업 부분의 그 충격이 94년 같은 경우는 93%이고요. 2020년이 훨씬 더 낮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95년, 6년, 7년 이제 3년 연속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서 식량 난이 확산이 되는데, 식량 생산은 굉장히 줄었는데 농업 부분의 GDP 자체는 그렇게 많이 급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이게 농업 부분 안에서의 자원 배분의 좀 뭐 이런 불균형이라든지 정책 조정의 실패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인 식량난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경제 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그런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94년 같은 경우는 중공업의 그 생산 산업 GDP가 그 90년 대비 59%에 불과한데, 2020년 같은 경우는 2016년 대비 중공업 GDP의 비중이 75%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충격 같은 경우는 어떤 작은 충격으로 인해서 제재 충격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경제가 마비 상태에 이르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감기가 갑자기 폐렴으로 확산된 이러한 상황이라면, 2020년의 충격은 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이 산업 전반을 마비시키는 정도로는 빨리 가지 않은,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비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90년대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떤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금의 그런 경제 성과가 94년에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를 보면 이제 북한의 대외 의존도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구조가 90년 대비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의 대외 의존도인데요. GDP 대비 무역 규모를 우리가 그 대외 의존도라고 합니다.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북한의 그 무역 의존도는 2016년 당시가 90년 당시보다 훨씬 더 높았고, 지금 이제 38.4%로 90년에 28.4%보다 훨씬 높았고요. 거의 10%포인트 높았고요. 급락하는 것도 훨씬 더 뚜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총량적인 지표로만 보면 북한은 지금 90년대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에 시달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대외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졌지만 90년대보다, 이것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재 강화 이전의 북한의 대외 의존도를 산업별로 보면, 이것은 북한의 수입재 가운데 중간재의 성격을 가진 수입재들이 만약에 북한과 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산업 구조를 북한이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2007년과 2017년 기준의 각 나라의 산업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수입 중간재가 북한 산업에 투입이 되었으면 그 해당 산업이 수입 중간재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느냐를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IO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전체 그 각 산업에서
그 전체 수입 중간재 의존하는 비율이 25%에서 29% 정도가 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IO를 적용했을 때는 8%, 그리고 캄보디아 IO를 적용했을 때는 1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에 비해서 수입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에 이르지도 못하는 수준의 경제 구조를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 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품질이 좋거나 이런 이유겠죠. 이것은 역으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데 구조적으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고 그나마 높은 산업은 캄보디아 IO를 적용했을 때 보면 농업이나 경공업이나 기타 서비스업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공식 부분이 확산됐다고 하는 부분은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았지만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대우 의존도가 훨씬 높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 대우 의존도가 90년대보다 높았다라고 볼 수 없고 특히 그 원유나 비료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중간재인데 그 두 가지 중간재의 감소 폭이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재 직후 수입 중간재 의존도의 변화인데요. 아시겠지만 19년까지 그 중간재의 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2020년, 2021년으로 연장해 보면 농림업, 경공업, 기타 서비스업의 수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을 것이고 이것이 북한 경제 위기를 좀 심화시키는 경제 여건을 더 산업 전반의 성과를 낮추게 하는 이런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원유와 비료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산업 중간재인데요. 90년대에는 원유 수입이 이렇게 급감했지만 지금은 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지금 북한의 비료 생산량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추정한 거죠. 약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렇게 비료 생산량이 약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2020년 식량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료 생산량 자체가 비료 생산량도 보시면 90년대 굉장히 크게 하락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전반, 농업 전반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변화가 크지 않고 그래서 90년만큼 이런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는 조금 적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경제 위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에서 봤을 때 북한 경제가 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심리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가, 이례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가, 또는 시스템이 마비되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심리적 불안은 시장 물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장의 물가와 환율을 장기적인 추세에서 보면 지금의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화폐개혁 직후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물가 환율의 변동으로 봤을 때 심리적 불안이 2009년 화폐개혁 직후보다 높아졌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서 심리적 불안이 전면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렇지만 좀 세밀하게 단기적으로 보면 팬데믹 이후에 지역별이나 품목별로 시장 가격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재 가격은 2020년 국경 통제 이후에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곡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시장 쌀 가격이나 특히 달러 표시 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것이 2020년 농업 생산 하락으로 2021년 식량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북한 당국의 정책 대응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최근에 많이 감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특히 이제 재정 위기나 어떤 외화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역과 외환에 대해서 이례적인 대응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게 눈이 띄는데요. 2019년 말 전원회의에서 정책 변화를 예고하긴 했습니다. 제재와 자력갱생의 대결이다. 앞으로 제재 장기화에 대응해서 경제 그런 운영을 좀 개편할 움직임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2019년 말에는 뭐 코로나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였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책 조정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경 봉쇄를 빨리 했고요. 무역 중단을 시켰고 이것이 좀 위로부터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하부 단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 정책, 경제 운영의 조정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것 같고 그래서 경제 성과가 2020년에 굉장히 안 좋아서 마이너스 4.5%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례적인 정책 대응은 북한 당국의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은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거였고 이것이 그런 코로나19 확산으로 뭐 이런 보건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저는 북한 당국이 그런 외화 부족 상황에 대비해서 제재를 우회할 여러 가지 경로를 미리 조금 준비를 해두었는데 이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외화 부족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을 예상을 해서 무역 중단을 좀 급하게 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북한이 중국과의 관광 협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주된 제재 우회의 경로 중에 하나로서 외화 수입을 조달할 수 있는 주된 어떤 통로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19로 이것이 중단되면서 북한 당국이 그 예상이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좀 이례적인 정책 대응을 보였고 이런 것들이 2020년 이후에 눈에 띄는 뭐 여러 가지 통화금융 정책의 변화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 위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0년, 2020년 이후로 여러 가지 재정 부분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재정 수입 원천인 거래수익금과 국가기업 이익금의 증가율은 2020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기업에 유보하게 했던 고정자산 감가상각금을 국가 재정 수입으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그래서 2021년부터는 수입 지출 증가율이 모두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계획 증가율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특히 외화에 대한 사용 통제를 강화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계속 조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돈표 발행과 관련해서만 주목을 하고 있지만 돈표 발행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에 대응할 다양한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뭐 자산을 매각할 수도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죠. 아니면 화폐 개혁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내화나 외화 유동성 흡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인데요. 2020년에 전화돈 매매와 현금화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충전과 송금의 상한선을 부과했습니다. 전화돈을 충전해서 이것을 현금화해서 그 송금을 하거나 뭐 현금화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일시에 중단시키면 충전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식 금융제도와 이것을 전화돈을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조치, 그리고 상업은행 금리를 인상해서 저축을 유도하고 일괄적으로 예금 통장을 개설해서 강제 저축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도 이미 2020년부터 취하고 있었고요. 돈표 발행은 2021년 이러한 조치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시점과 북한의 원화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합니다. 보시면 북한의 환율이 2020년 10월 이후 급락하고 있고 그 급락된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역 통제로 자본 이동이 중단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이런 이례적인 통화금융 조치가 북한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은 북한 당국이 직면한 재정 위기와 외화 부족
때문에 나타난 어떤 이례적인 정책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조정이 필요하느냐로 봤을 때는 이런 재정 위기와 외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조건인 경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마비되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북한 당국이 공식 부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굉장히 그 국민 경제의 그 상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농촌 발전이나 식량 생산에 강조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공식 부분 같은 경우도 시장 물가가 지금 상승세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런 그런 이례적인 그런 유동성 흡수 조치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시장 물가가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더 뛰었겠지만 그러한 조치가 시장 물가를 더 상승시키는 것은 억제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정책 당국의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시장 물가를 상승폭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마비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제재 이후 강해진 충격 자체가 90년대 초반보다 절대적으로 심각하지만 구조적으로 대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충격만큼 지금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요. 이게 역설적으로 북한이 오랫동안 북한이 계속 2000년대 이후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단독 제재를 받았고요. 북한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관여가 거의 끊어진 상태에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그 강요된 자립 안에서 대외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결과. 그래서 제재의 효과가 양적으로는 크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크지 않은 이런 역설적 결과가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을 좀 해보면 북한 경제가 그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당국의 정책 대응이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런 위기를 잘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런 이례적인 재정 위기나 외환 부족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원화 절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역을 재개할 수밖에 없고 외화 부족 상황에 따라서 무역 재개가 뭐 이루어질 텐데 외환을 어느 정도 무역 통제를 지금 전면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국가 주도의 무역 그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무역을 재개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면 시장 환율의 상승을 좀 억제하면서 무역을 재개할 수 있다면 그런 뭐 심리적 불안이 경제 주체의 심리적 불안이 확산되지 않고 좀 경제 위기가 전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그 재정 위기에 직면한 정책 당국의 어떤 대응이 실패한다면 외화 부족에 따른 뭔가 환율 급등, 시장 물가 급등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경제 위기가 화폐 개혁 직후의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또 이례적인 통화금융 조치를 취한다면 그런 좀 지금보다는 더 뚜렷한 위기의 신호가 감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그 관건은 무역 재개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건 맞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맨 뒤에 그 평가 전망하시는 부분에서 결국 그 최 박사님 생각은 앞으로 북한이 무역 재개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토론할 때 특히 최정호 박사님께서 저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임수호 박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예. 앞에 이제 경제 위기 정의를 하시면서 이례적 정책 대응 그리고 이제 예측 불가능성과 충격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 붕괴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례적인 정책 대응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뭐 시장 정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최정 박사님이 뒤에 전망에서 잠깐 짧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 불가능성이나 뭐 산업에서의 시스템 마비 이런 부분들을 초래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트리거가 외환난이다 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북한 외환 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이 미래 한 5년 짧게 한 5년 정도 시간에 이 트리거들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를 외화 사정을 중심으로 좀 뭐 설명 내지는 예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PPT를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90년대 경제 위기, 특히 이제 식량난을 잠깐 이제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이게 뭐 90년대 고난행군이 재도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 식량난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식량 공급이 객관적으로 확 줄었다.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90년 대비 특히 4, 5, 6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공급량이 줄은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공급량이 줄었던 거에 더해서 또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시각이 있죠. 그래서 계층별로 지역별로 식량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공급이 된 부분이 식량난, 특히 아사 이런 거를 확대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거를 뭐 이 부분 전공하신 분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외환난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90년 당시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 90년까지는 이제 사회주의 우호무역이라 그래서 외화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청산 결제할 때만 외화가 필요했고, 청산 결제도 사실 안 해도 외화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역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91년, 소련은 91년, 중국은 92년부터 이제 경화로 결제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90년 말 당시 이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온 당시에 북한이 외화가 많이 부족했다. 장영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 뭐 한 2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로 추정을 하시던데, 저는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냉전 기간에 북한이 외화를, 특히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무기 수출을 통해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뭐 평양 축전, 뭐 남포 관문 이런 순천비 난로원 기업소 이런 거를 건설하고 행사를 하면서 상당한 외화를 탕진했죠. 그래서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작았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 외화는 민간이 보유한 외화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북한 당국이 이제 통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이제 위기의 배경이 됐던 게 이제 북한의 경제 정책 내지 경제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북한에서 일반 경제, 인민 경제 쪽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무기 개발과 체제 유지 쪽에 우선순위가 주어졌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경제 자체가 굉장히 구획화돼 있어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각에서 긴급하게 외화를 활용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될 수가 있고, 아까 최지영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게 원유 도입량이 급감하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과 소련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유를 한 250만 톤, 300만 톤씩 매년 줬는데,
이게 이제 청산 이제 경화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그 구입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유를 도입을 하면 그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군수용으로도 쓰고 민수용으로도 쓰고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10분의 1 수준으로 원유가 도입이 줄었으면 정책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본다면 도입된 원유에서 정제한 그 기름 이거는 아마 군수 쪽에서 전량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수 경제에도 이제 정제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긴급 자금들을 투입을 해서 정제유를 이제 부족하나마 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석유 에너지 공급량이 탈냉전 들어서서 갑자기 3분의 1 수준, 그 원유가 10분의 1, 토탈 뭐 석유 에너지 도입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임 박사님, 예. 자료를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고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식량난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메커니즘이 뭐 그 우선 인민경제, 그러니까 일반 경제에 투입되는 정제유량이 급감하면서 그 북한 산업연관체계 최고 꼭대기에 있는 석탄 채굴량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석탄이 줄어드니까 화력 발전량이 지금은 수력 화력 비율이 반반인데 당시만 해도 이제 7대3 정도로 화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난이 전력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가 이제 대홍수 95년 대홍수가 나면서 석탄 광산에 물을 못 퍼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석탄 생산량이 급감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 구조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력이 부족하고 또 정제유가 부족하니까 영농 기반 시설이나 뭐 트랙터 이런 것들 못 돌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도 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95년부터 급감하는 상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이제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외화 사정이 91년 당시 탈냉전 직전의 상황에 언제쯤 얼마나 근접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추정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영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2019년도인가 20년에 쓰신 글에서 2016년 말 당시,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한 3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뭐 무역 통계가 조금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30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 교수님 추정치에 따르면 사실 지금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외화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뭐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정면 돌파 뭐 이런 행동들이 잘 설명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좀 비공개 보고서긴 한데 제가 추정한 바로는 이거보다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 말 당시에 이제 100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걸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장 교수님 추정한 거하고 제가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추정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중교역에 좀 특이한 관행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장 교수님이 추정해서 뺀 항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이제 2016년 말 당시 북한 외환 보유액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둘 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 이야기는 북한이 2016년 말 당시에 상당한 외화 버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에
그 뭐라 그러지, 여력, 버틸 수 있는 여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다음 페이지는 그래서 이제 제재 이후의 그 상황인데, 제재와 코로나로 이어지는 지난 5년간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마 조만간 우리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글에서 또 나올 건데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2016년 말 외화 보유액을 염두에 두고 17년에서 21년까지의 북한 외화 수지를 이렇게 더해보면 현재 외화 보유액, 2021년 말 당시에 2021년 말 현재의 외화 보유액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북한 무역 공식 통계는 이제 코트라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2017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이제 수출은 급감하는데 수입은 별로 안 줄어요. 그러면서 17, 18, 19, 3년 동안 외화 그 적자가 굉장히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억 달러, 27억 달러까지 이렇게 커지죠.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수입은 여전히 바닥인데 수출은 여전히 바닥인데 수입도 계속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을 치면서 외화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칼럼에.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가 북한의 산업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지만 어쨌든 외화 방어, 외화 수지 방어에는 1등 공신이었다, 이런 걸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그러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체제로 전환이 되면 무역이 증가를 할 건데 물론 무역 증가 속도는 북한 당국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역이 증가할 때 그걸 무역 증가를 주도하는 게 수입이라는 거죠. 수입이 될 거라는 거죠. 이야기는 이제 엔데믹 체제로 전환이 되면 무역 수지 적자가 다시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니까 뭐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높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칼럼이 공식 수지고요, 코트라 통계고, 이거를 이제 사실 여기에는 북한이 외화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세관의 수입으로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빼면 그게 보시면 이제 몇 번째 칼럼이죠. 최종 보정된 뭐 상품 수지, 그게 보시면 한 60억 달러 적자 5년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있는 통계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60억 달러가 우리한테는 별게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GDP 한 37%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단순 비교하면 북한의 60억 달러는 한국 경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북한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우는 거죠. 메우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 그 항목 중에 이제 입어료, 석탄 밀수출, 뭐 정제유 밀수입, 사이버 외화벌이는 이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제 추정에 의하면 이 나머지 그러니까 상품무역 외에 나머지 항목들로 상당한 금액을 버려들어 가지고 이제 17년에서 21년까지 한 실제 외화 수지 적자는 한 18억 달러, 19억 달러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말 외화 보유액이 한 87억 달러 이렇게 추정이, 여기 상당히 큰 버퍼가 있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5년간 이제 엔데믹 체제로 들어선다고 보고 5년간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 가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가정은 다른 건 다 합리적으로 그냥 가정을 한 거고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북한이 무역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가정을 할 때 이제
매년 5년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당국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충 이제 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표에 보시면 그 2016년 말 당시에 106억 그리고 이제 5년간의 제재와 코로나를 겪고 나서 현재 2021년 현재 8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6년에 가면 58억 달러 이렇게 외화 보유액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주는 건 아니고 상당히 서서히 이거는 이제 북한이 5년간 무역 증가를 그러니까 무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주도해서 증가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정하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무역을 갑자기 확 증가시키면 이제 더 빠르게 감소를 하겠죠. 또는 계속 틀어막고 있거나 뭐 더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더 완만하게 이제 감소를 하겠죠. 어쨌든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잡아서 보면 이렇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될 게 58억 달러, 2026년 58억 달러가 이거는 그 탈냉전 초기하고 달리 이게 북한 당국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인터뷰를 해보면 대체로 북한 당국과 민간 보유 비율이 뭐 높게는 7대3, 낮게는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는 5대5로 보면 만약에 이제 반이 당국이 가지고 있고 반이 그 민간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외화가 91년도 당시 외화 수준, 그러니까 상당히 외화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이 이제 5년 안에 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북한 당국이 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외화 보유, 외화 수지를 추정할 때 추정이 안 되는 부분이 그 대량 살상무기 핵심 부품들 북한이 내부에서 생산할 수 없는 이게 상당히 비쌀 건데 이런 부분을 계속 수입을 해야 되고 사치품 수입을 해. 뭐 사치품은 뭐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 다음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생산재가 지금 23975에 따라서 전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수입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밀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밀수를 하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외화 보유액 또는 외화 고갈 속도는 그 위에서 이제 앞에서 이 표에서 추정한 것보다는 좀 더 작다, 좀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북한 당국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표에서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그 외화 항목들을 보셨는데 뒤로 못 가나? 외화 항목들을 보셨는데 그 뭐 석탄 밀수출, 뭐 근로자 파견, 뭐 관광 등등등등 금 밀수출 이런 거는 그 북한이 노력한다고 해서 더 많이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물량적, 이게 물리적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북한이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이버 해킹. 아까 보셨지만 사이버 해킹이 금액이 제일 현재까지는 해파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하고 거의 비슷한 비중의 그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벌어들일 수는 있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외화를 보유하고 흡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지속될 수는 없어요. 이미 이제 외화가 북한 내부로 들어오는 통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흡수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뭐 최정 박사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수단들은 대체로 합법적인 내지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수단들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당국이 외화 사정이 긴급해진다 그러면 보다 급진적인 방법, 보다 더
강제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외화가 숨어버리는 거죠. 숨어버리면서 여러 가지 충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아무튼 북한 당국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알아서 그런 조치를 아직은 쓰고 있지는 않은데 급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실제로 북한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전환 속도, 그러니까 수입 증가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거죠. 천천히 늦추는 거고, 이게 북한 당국이 쓸 수 있는 사실 가장 뭐 가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정책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면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줄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과 관련된 뭐 사치품이나 이런 것도 줄이지는 않을 거고, 생산재를 더 줄일 수도 없습니다. 생산재를 더 줄일 수도 없고, 그럼 남는 건 뭐냐?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을 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 대비 이걸 이제 계속 수입을 해서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늦추면서 피해를 약간 주민들한테 전가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90년대하고 이제 뭐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면, 우선은 정책 우선순위의 경직성 이런 편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식량 공급에서의 정치적 배제, 이것도 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처음에 90년대 북한 정계 구획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 당국이 그 이른바 특권 경제들을 다 이렇게 깨가지고 내각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좀 뭐 유사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 북중 관계죠. 그러니까 만약 인도적 위기나 북한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예상된다고 했을 때 90년대는 북중 관계 자체가 단절돼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중국이 상당히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90년대 당시에는 외화를 벌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존재가 안 했는데, 지금은 뭐 해킹이라든지 몇 가지 통로들이 존재가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시장은 북한의 경제 위기, 북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위기 상황으로 가면 오히려 시장의 존재가 위기를 촉발시키는 트리거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하면 뭐 결론은 내리기가 힘듭니다. 없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외화수지 추정을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2017년 제재 이후에 북한이 정제유를 사실 50만 배럴까지만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밀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보리 패널 보고서에 나타난 걸 보면 밀수를 통해서 제재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의 정제유를 계속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장 기름값을 보면 월별로는 막 움직이지만 크게 보면 뭐 연 단위로 보면 별로 많이 뛰지 않는 비슷한 양을 수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2021년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공식 정제유 수입량도 10분의 1로 줄었고 밀수량도 10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유를 잘 알 수가 없는데, 계속 이제 내년에도 보고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환안이 반영된 건가? 아니면 뭐 북한이 석탄에서 기름을 빼내는 걸 성공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올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지영 박사님의 발표는 북한 경제의 현황에 대한 분석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 임수호 박사님 발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발표가 아주 균형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토론으로 가기에 앞서서 송영훈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는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 네, 좀, 예, 파마한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훨씬 멋있어. 네. 혹시 뭐 지정 토론 가기에 앞서가지고 송 박사님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뭐 그동안 학교 보직하면서 학회에 못 나왔었는데요. 예,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려고 오늘 일부러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항상 아까 임수호 박사님 발표하신 것 중에 진짜 어떻게 그런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게 계속 가능할까? 정말 그 북한 경제 부분에서 저는 좀 미스터리하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해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줌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화면을 켜신 분이 지금 송 박사님 한 분이기 때문에 송 박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좀 송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뭐 질문을 뭐 발표자나 토론자들께서 이따가 말씀하실 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토론은 그냥 여기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은주 박사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전체적인 시계열 추세에서 보여주는 특징들과 또 이제 그 외환 파트에 대한 논의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번에 주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과 그리고 이제 발표하신 분들께 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전에 듣고 결국 이제 위기의 심화인가 아니면은 이제 버티기인가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위기 심화의 핵심은 이제 90년대 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저는 거꾸로 좀 생각을 했던 출발점은 90년대 위기에서 북한이 무엇을 배웠을까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위기가 어쨌든 일정한 국가 안에서는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이고, 근데 그 경험 안에서 이제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이 어떻게 향후의 경제 정책의 대응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 고민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뭐 외부적 요인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내적 요인의 가장 핵심은 결국 경직성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했던 이제 계획 경제 방식들이 가진 한계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병목 현상을 야기시켰을 때, 그러니까 생산 요소 부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연쇄 효과를 통해서 경제 전체를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 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런 배경하에서 실의 조치의 일상적인 시도가 있었고 그것들을 일단 절반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게 끝나면서 일단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고 다시 이제 추진됐던 게 김정은 시대의 이제 경제 조치들, 이제 정책적 변화들이라고 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읽었던 북한의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자립경제 구조를 그럼에도 강화시킨 부분인데 이제 이 자립경제 구조의 강화에 대한 맥락들을 좀 보면 과거에는 이제 경제적 번영을 그런 자립경제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최근에 보여주는 자립경제 구조의 수준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외부적 충격이 터졌을 때에도 최소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자립경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번영으로 가는 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외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력 경쟁 혹은 자립 경제 구조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대외 경제의 필요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2010년대부터 보여주는 자립 경제 구조를 만드는 과정들을 좀 이제 조치들을 통해서 저는 좀 해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봤을 때 국가의 역할에서 핵심은 결국 자원 배분의 문제들로 가고 있을 텐데 이 자원 배분의 문제들이 과거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연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각 경제활동 단위들의 수급 상황들에 맞춰 갖고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가가 완벽하게 틀어지기보다는 자체적인 생산 주체들 단위 간에서의 이제 수급 방식들을 충족시켜 가는 방식들로 좀 열어놓고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한 측면이고, 그것 또 한 가지의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결국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생산 역량들을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생산 요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적 상황 안에서 어쨌든 효율성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고민들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정책적 시도로 나타났던 게 2010년대였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러한 변화된 부분들 안에서 북한의 경제 현상들, 그 현재의 모습들을 좀 봤을 때 향후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임수 박사님께 여쭤볼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임수 박사님 거 보면서 그래서 이제 외화의 이제 보유량들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어떤 수준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다 동의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 외화라고 하는 것들에서 북한은 사실 뭐 자본 투자를 하거나 이제 그런 자본 수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물 파트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화를 보유하는 가장 큰 핵심은 생산 능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외화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수 박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과거에 보였던 이제 탕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적이지 않은 부분들, 비생산적인 요소들에다가 외화들을 많이 소모했던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했었던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러니까 북한의 외화 보유량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느냐도 되게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외화 보유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그게 어쨌든 결국 무역 파트에서 최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됐을 때 이 외환 문제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에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이 안보 비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줄어들지도 있지 않고, 적어도 북한의 예산 구조 안에서 보면 국방 파트가 줄어들지 않고도 있지만 김정은 시대에 이어 늘어나고 있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비탄력성이라는 게 현재 경제 충격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안보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예산 배분이 증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과거하고의, 그러니까 성군 시대하고 이것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식량 문제의 정치적 배제 측면은 좀 저는 고민이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 게, 실제로 이 위기가 심화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는 사회적 약자한테 미치는 영향인 것이고, 그래서 불평등한 상황 안에서 약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인데 과거 북한은 그걸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불평등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방 경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 정치적 배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약간 차치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 폭발 제어 부분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북중 관계인데, 이제 북중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북한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현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시진핑이 특별 기고했던 기고문, 그리고 이제 리중군 대사가 이제 했던 기고문들을 보면 사실상 협력의 강화들을 얘기하면서 지목했던 부분이 지방 인민생활, 농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북한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와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북한과 중국의 일정한 이러한 이제 협력에 대한 밑그림이 있고 북한이 거기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가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재개가 된 이후에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위기를 억제한다기보다는 북한의 상황 관리들을 하는 과정, 그렇죠. 저는 좀 더 넓게 그러니까 인도적 위기가 있을 때 중국이 지원할 것이다가 아니라 북한하고 북중 관계, 정치적 관계 더불어서 경제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위기가 가기 전에 이제 그 위기와 관계없이 좀 진행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연결된 거 하나로 물어볼게. 그 인민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정책 우선순위의 경제성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국방 파트가 최우선인데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김정은 시대의 인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레토릭으로 끝나는 관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들이나 보장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김정은 시대의 언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실제로 이거는 좀 더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에 가깝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저는 그래서 소비재 품목을 최우선으로 수입해서 줄일 것인가는 조금 더 저한테는 좀 판단이 좀 다른 부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뭐 애민, 그다음에 이제 헌신성 이런 거 강조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 안에서 결국에는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빠르게 악화되는 것들을 막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약간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최재원 박사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는 말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최재원 박사님 내용 저는 되게 많이 배웠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그 심리적 불안 요소들을 이제 물가의 변화로 이제 봤었던 건데 제가 좀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내 생존의 문제에 걸렸을 때뿐만 아니라 결국 추세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일정하게 이제 최근 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 심리로 가기 마련인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보여야 될 심리적 불안이나 이제 그것이 뭐 소비 방식으로 드러나서 물가에 대한 충격을 갈 텐데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실제로 구매력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면화되지 그러니까 물가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불안 심리가 아직은 없다라고 보기도 조금 약하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훨씬 더 짧아지고 있는데 최종호 박사님, 저 평상시 스타일대로 핵심만 좀 탁탁탁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거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수호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발표의 핵심은 이제 외화보유고 추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장영수 교수님께서 KDI에서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임수호 박사님 추정치와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33.7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임수호 박사님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근무하실 때 만들었던 방법론을 따라서 엑셀표로 약소하게 해보니까 21년 말에 한 77억 달러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임수호 박사님의 추정하신 것이 좀 맞고, 특히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에 마지막을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불황이 북한의 외화 보유고를 늘리는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인도적 발생 위기의 원인은 이제 외화보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국경 봉쇄가 이제 굉장히 커졌다라는
했는데 현재 외환 보유고량은 무역 적자가 매년 20억 달러씩 3년 동안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최재형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시스템의 기능 중단 가능성이 이제 낮아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경제 시스템의 기능이 중단한 가능성, 결국 이제 북한 경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관리가 되는 것은 경제 시스템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그게 저 나름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직후 수입 중간재 의존도 변화에서 건설의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감소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현실에서 북한은 코로나 이후에 농업과 건설 코로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재형 박사님께서는 건설 분야의 수입 의존도가 감소하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건설 분야의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인데 북한이 여전히 건설에 계속 정책적인 방점을 두는 것이 모순이 아닌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표를 분석하실 때 이제 경제 성장률의 변화를 보셨는데 왜 경제 레벨 자체를 비교하지 않고 성장률을 비교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 것인데 북한 경제의 삼중고라는 것이 결국 북한 국영기업의 생산 감소, 수입 물자난, 이건 임소 박사님과 이제 최재형 박사님께서 모두 동의를 해주셨는데 수입 물자난 그리고 역성장 경제 성장률이고 조금 전에 가스가 차고 있다고 임소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스라는 게 현 국면의 장기화와 물자 부족 심화 가능성, 코로나 유입 가능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산설비 노후화 가속화, 물자 부족으로 인한 자연재해 취약성, 특히 올 여름에 홍수와 가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관리가 되는 것은 정부 주도의 위기 관리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이제 농업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게 어찌됐든지 간에 운영이 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제 지원을 획득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체제 이탈 주민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게 이제 현 국면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관리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재형 박사님께서 결국 북한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키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외에 이제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이 되어도 다시 동물에게서 재전염될 수가 있다. 감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격리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다른 질환과 유사하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약이 예방이 아닌 중증 예방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피한데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려면 결국 중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국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하나가 중국이고 다른 하나가 북한입니다. 결국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려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철회 없이는 북한 혼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을 해야 위드 코로나로 본격 전환을 할 수 있고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이제 정치적인 구호로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데 올해 1월 10일에 실렸던 노동신문에서 이제 인민 방역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편의 보장을 무시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인민 방역이다. 우리는 인민 방역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정상화가 시도가 되려면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야 되고
코로나 방역과 예방에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원이 완료되어야 하고 코로나가 유입되더라도 북한이 이걸 조기에 이제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2, 3년 뒤에나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관건은 수입 물자난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북한이 2021년에 남포항만 운영을 하였을 때 연간 수입액이 이제 4.7억 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2018년, 19년 그러니까 제재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수입량이 21억 달러 정도 되었는데 그때 수입량이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신우주 세관으로 확대를 했는데 용천항과 우주공항 중에 지금 우주공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천항은 지금 방역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라고만 알려져 있고 항 자체를 개항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주공항과 용천항을 모두 다 운영하였을 경우에 이제 구글 지도로 면적을 따져보면 2018년, 19년 평균 수입액의 50% 정도까지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제 상업성 수요, 주요 이제 주민들이 시장에서 수요하는 것들을 재개하지 않고는 산업적 수요만은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북한은 이제 주로 산업적 수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결국 북한이 최대 수입을 해봤자 평년 수입, 제재 이후 코로나 이전 수입액의 50% 정도만 수입이 가능해서 북한이 수입 물자난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모든 걸 다 요약을 하면 결국 북한이 앞으로 2, 3년 동안 이 4대 리스크를 얼마만큼 관리해내느냐가 북한의 이제 경제난, 최악의 경제난을 피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급해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조금 두서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두 분의 토론 내용은 사실 뭐 질문도 일부 있었지만 또 같은 주제에 대한 또 다른 그 견해들의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자 두 분께서 나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좀 간략하게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표했던 순서대로 최지영 박사님. 예,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최은주 박사님께서 구매력 한계 때문에 시장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구매력이 축소되고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명확한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북한 시장 물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식량인데 북한이 일반적으로는 식량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매력, 그러니까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득이 축소한다고 소비를 안 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뭐 안정적인 현상을 구매력 한계와 직접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상품이 필수재의 그 비중이 많다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정우 박사님 그 토론도 굉장히 뭐 꼼꼼하게 많이 이제 코멘트해 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정부 정책의 어떤 대응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법 제도의 개선이 이렇게 기여하는 바도 있고 북한의 정책 대응이 2000년대에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정비되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혼란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 북한이 1차 핵실험하고 난 이후에 시장을 물리적으로 폐쇄하려고 하고 이제 2009년 화폐개혁의 정점까지 이르는 그런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많이 보였던 혼란스러운 정책 대응에 비하면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정돈된 형태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법 제도를 계속 개정하고 있잖아요. 무역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고, 최정 박사님 견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코로나 유입이나 자연재해 같이 이제 어떤 북한 당국의 정책 대응을 벗어나는 범위의 충격이 오면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이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제가 무역 재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북한 경제가 올해부터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평가 전망 부분에도 썼지만, 북한 당국이 무역을 재개한다라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 그것은 북한의 외환 사정과도 관계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장 박사님께서 뭐 두 개의 남포항과 신의주항의 그 통관 능력을 고려했을 때 기존 물자의 50% 정도가 수입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무역을 통제하는 가운데 수입을 할 것인데, 저는 뭐 소비재보다는 북한 산업의 필수적인 중간재 측면에서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그런 필수 중간재, 특히 이제 뭐 원유처럼 차관으로 도입되는 중간재 말고, 북한이 정제유라든지 또는 일부 비료라든지 북한이 생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외화는 5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북한이 앞으로 뭐 관광 협력을 재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불법 활동을 통해서 조달하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 수입을 그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는 외야 손실 없이 머들링 스루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분석하신 것 중에 2021년의 수치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이 플러스 알파의 그 상품 무역 수지 말고 그걸 커버하는 5억 불 이상 커버하는 정도의 외야 수지를 지금 그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들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수호 박사님. 최정 박사님 뭐 질문 중에 뭐 20억 달러 3년 계속 가도 되냐 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정하는 거는 북한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북한 내, 북한 외, 북한 당국, 민간 다 합쳐서 한 거라서, 실제 북한 당국이 긴급한 상황에 가용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원주 박사님 말씀 뭐 대체로 동의하는데, 최근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로, 군수와 민수 관계는 북한 당국의 정책하고 무관합니다. 이거는 고정돼 있는 거고, 내각 국방비하고도 무관하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북한의 경제 정책이 군수 민수 비율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정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군수 경제가 아니라 군대 경제, 당 경제, 이른바 특권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권을 내각으로 넘겨라 이거잖아요.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특권 경제가 무역이 축소되니까, 특권 경제 핵심이 무역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는,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 근데 이제 최원지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개혁을 통해서 김정일부터 특히 김정은 시대 개혁을 통해서 체제 유연성이 제고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한 최근 2, 3년, 길게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다시 뒤로 가고 있거든요. 뒤로 가고 있고, 지금은 특히 2020년, 2021년부터는 거의 담론이 거의 김일성 시대 담론으로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 있고, 실제 거의 뭐라 그럴까, 과거의 계획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자원이 없는데, 그거를 뒷받침하고 이론화하고 사상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하고 한 작업들이 계속 사회주의 전면 발전 이런 표현 내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직성이 오히려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게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업과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소비재죠. 소비재고 아마 북한 역사에서 그 북한 역사의 최초로 투자 우선순위를 중공업 쪽에서 뭐 군수는 빼고 중공업에서 소비재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시도인 같아요. 시도인 같아요. 요묘한 거로 봅니다. 요묘한 거 보는데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건설은 저는 북한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자기 살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농업인데 농업 투자 늘리겠다고 한 거죠.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의미 있죠. 근데 이게 절대량으로 보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근데 김정은이 2021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그 새로운 농촌 태제를 보면 이게 1964년도 김일성 농촌 태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뭐 구조나 뭐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64년 농촌 태제가 핵심이 그거거든요. 64년 농촌 태제에도 도시 건설하고 뭐 농촌 지원하고 다 있어요. 다 있고. 근데 핵심이 그 식량 수매제로 전환해서 국가 수매 분량을 늘리겠다는 게 농촌 태제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라면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직 임 박사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끝났습니다. 예. 아니, 예. 끝난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하시는 모양이 나오길래. 예, 그 시간이 5분이 지났는데 제가 좀 전에 우리 이기동 회장님께 조금 더 연장이 되냐 그랬더니 한 5분, 10분 정도는 연장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임소 박사님 말씀을 안 끊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을 아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한두 마디만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북한 경제를 보는 시각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올해 북한 연구학회에서 그 새로운 리더십이 그 분야에 신경 쓰고 있는 데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도 북한 경제를 객관적으로 북한 경제난 혹은 경제 위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그 노력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서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북한 경제가 위기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지영 그 박사님의 발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코멘트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할 때 위기의 조건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분야의 문헌을 모르지만 정말 그게 위기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식한 이야기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능력 부족 혹은 관심 부족, 시간 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예측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럼 예측 불가능했던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측할 수 있었던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1997년 우리 외환 위기가 났을 때 왜 그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보고하지 않았냐고 해서 경제부총리서부터 다 감옥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IMF 외환 위기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내년에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에 갔다고 했을 때 오늘 최지영 박사님이나 또 임소 박사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다 그게 갈 수 있는 경로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영원히 다 예측 가능했던 거니까 그 경제 위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건지. 하여튼 위기의 조건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 불가능성 관련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다 끝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이 좀 아까까지 19명이었는데 현재 1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다는 시그널 같은데요.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이니까 이기동 회장님 계시죠? 네. 이기동 북한연구학회 회장님의 일종의 폐회사라고 그럴까요?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사 하실 때 아까 송영일 박사님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핵 미사일 개발 비용, 발사 비용이 얼마인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사회는 마치고 이기동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동 교수님 과찬히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칭찬과 관계없이 제가 학회장을 맡으면서 가졌던 초심과 원칙, 그 목표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잘 견지해 나가서 연말에는 정말 나름대로 그 좋은 성과를 이뤘구나 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송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브루스 베넷이 추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좀 강경 보수 쪽에 포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소 이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점을 고려해서 조금 한 10%에서 20% 정도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제가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감사합니다.